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학년 반에서 담당하게 되어서 2학년 임준 아빠 임병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어색하시겠지만 저도 저기나 어색한 부분이어서 같이 기도하고 잠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사랑과 기도의 은혜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
받으시오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의 이후의 시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시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꿈미학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꿈미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교과 과정들과 이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대표기도 자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약하여
내 자녀를 때로 분노케 하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성지기로 맡겨주신 자녀를 당신의 사랑으로 기르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 학교를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실 권경현 교장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미학교에서 있을 신편입생, 입학 설명회와 가족 운동회 등 각종 행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미 공동체와 우미 아이들, 교사, 교직원, 부모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내 자녀가 아닌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혹시 여러분 그 공부가 뭐니 MBC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십니까?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 건전하시네요. 그런 프로 안 보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스카이캐슬은 뭐 굉장히 그 하나의 그 허구를 가미한 픽션이었다면 그 논픽션으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부가 뭐니인데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환경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 6세, 7세, 8세 아이들에게 그냥 학원을 10개, 12개씩 보내고요. 그냥 엄마들은 계속 그 아이를 뒤따라가느냐고 두 번째까지만 봤는데, 그 엄마는 분명히 정상적인 상태로 결혼을 하셨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증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전혀 정상인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성의 단계를 넘어선 그런 단계에 빠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자녀의 미래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과연 자녀의 미래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어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녀의 미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귀를 분명히 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열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자녀의 미래를 돈으로 사고 싶은 그런 그 내면의 그 욕구들이 굉장히 용수숨치인 것을 봤어요. 실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은 최근의 사태가 이 돈과 권력이 어떤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그냥 현재 전국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근데 그것이 가장 뿌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온 건데, 미국에도 똑같은 유치원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의 스카이캐슬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지금도 그것이 이제 통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의 여러 가지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핵심 역량을 나눌 때 그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은 그 비난적 사고가 아닌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에요. 분별력이거든요. 정말 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다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휩쓸려 가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결국은 이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잖아요. 결국은 눈이 멀어진다니 귀신이 들어오면 결국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그냥 어딘가에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여기에 오신 꿈의 학교에 오신 부모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또 실제로 그런 분이 많이 실제로 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계속 강하게 저에게 오는 그런 울림은 꿈의 학교 이렇게 출발했지만 정말 대안이 되는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 대안이 되는 학교가 꿈의 학교가 되겠다. 정말로 자녀의 미래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교육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요즘에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 땅에 방주의 교회도 필요하지만 도피성의 교회도 필요하다. 방주의 학교도 필요하지만 도피성의 학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냥 거기 가서 부모한테 가서 같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멍해서 거의 대화를 할 수 없는 부모와 그냥 대화 자체를 그냥 대화가 막혀 있는 그러면서 어떤 7세 아이, 8세 아이가 결국은 서점에 가서 학습지를 막 찾는 거예요. 왜 사냐? 물어봤더니 내가 하고 있는 자기 7세 또래를 이기기 위해서 학습지를 사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자녀 그러면 마음이 기쁠까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시죠? 그랬더니 이게 정말 내 아이는 이제 그냥 장래가 촉발이 되는 거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아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유치원을 끊고 어떤 학교를 가게 된 이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망원경을 들고 아빠와 함께 잠자리채를 들고 나가서 놀았어요. 아빠랑.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꿈의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자, 이게 학습지를 내가 옆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학습지를 사겠다고 7살 아이가 4권 5권을 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리를 가져야 될까? 결코 저는 그런 학업성 지도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때가 있다는 거죠. 때.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자체 나중에 아이가 눈을 봐야 될 시기에 안대를 끼고 있으면 아이가 실명한 날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똑같이 결정적인 발달 시기에 그것이 발달이 안 되면 죽어버리거든요. 시신경이 죽어버리거든요. 시신경이 발달될 그 나이에 안대를 그 아이가 끼고 있으면 죽어버린다고 시신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달 단계를 거쳐서 아이가 양육돼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AI가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줘야 될 발달시켜야 될 시신경이 죽지 않고 시신경이 발달돼야 될 시기에 정말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어떤 역량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발달되게 해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 이건 이제 그냥
나눠드렸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는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 자료에 있기 때문에. P21은 그 미국의 기업가들이 도대체 대학교 졸업하는데 쓸모가 없다. 그 대학 그 기업의 기업가들이 모여서 좀 대학교 보고 이런 역량을 키워주시려고 요청서를 만든 게 P21이에요. 21세기에 이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이런 역량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모여서 기업에 와서 이렇게 좀 이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이 기업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제 P21인데 보면 그 맨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쭉 아치로 되어 있는 게 이제 3R이라 해가지고 읽기 쓰기 세막입니다. 읽기 쓰기 세막이 이게 요새 말 우리는 말하는 국영수예요. 쉽게 말하면 국영수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보면 이제 아치 위에 뜬 게 뭡니까? 저기 이제 도대체 직장생활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work and life, life and work. 직장에는 직장생활 못 해 제대로. 이게 3년 만에 다 나가고 다 중간 다 퇴사하는 거예요. 못 견디고. 제발 회사에 들어와서 제발 직장생활 좀 할 수 있는 능력 좀 그런 역량을 기초 근육을 좀 키워 주십시오. 맨 오른쪽은 뭐냐 하면 IT 시대인데 도대체가 이게 너무 IT에 모른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저 노란 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저게 4가지 C로 되어 있는 건데 저게 뭐냐면 결국은 그 기업들은 뭐 계속 학습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학습력이 없다는 게 학습력도 뭐 없고 혁신력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가지 4C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저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으로 넘어갑니다. 세계 경제 포럼 미국에 아니라 전 세계 G20 이제 그 OECD 이런 데서 나와서 이제 그 경제인들이 모여서 우리 미래 역량들을 어떤 걸 키워주면 좋겠느냐 나온 게 저기 이제 그 WEF 세계 경제 포럼 이제 2015년인데 여기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 나오는데 앞에 그 6가지는 보통 이제 기초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제 리터러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읽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이제 쓰기 세막이 이런 걸 보면 그 3R에 특별히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게 뭐냐면 아까 P21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학습하고 또 이제 혁신하고 하는 네 가지 C.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이 이제 성품에 관련된 거.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인데 결국 16가지 중에 그 앞에 6가지가 흔히 말하는 하드 스킬. 우리 저기 우리 시은이 아버지 이렇게 잘 요약해서 보내드렸잖아요. 하드 스킬. 하드 스킬은 측정 가능하고 눈에 보이고 도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학원 가면 가능해요. 극단적으로. 하드 스킬.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가지는 소프트 스킬.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 갖고 못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건 핀란드 모형, 이제 북유럽 모형이죠. 북유럽 모형 이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것도 제일 먼저 이제 그 학습력 계속 나오지 않아요. 학습력이라는 게 결국 이제 끊임없이 바뀌는 거니까 바뀌는 세대에 적응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자기관리, 다중언어, 디지털, 여기도 직업 역량. 도대체가 여기 계속 이제 뭐 창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장 일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북유럽에 와서 보면 훨씬 더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 합쳐지는데 좀 더 소프트 스킬 쪽이 비중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스킬을 보통 비인지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지 역량은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지능으로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셈하고 그다음에 읽고 이런 것들, 비인지적인 것들은 이렇게 그 정서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비인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소프트 스킬이나 비인지 역량 부분이 교육계가 판을 치죠.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모든 발달 심리학이든지 교육 과학이라고 표현하든지 하는 모든 부분들은 주로 이런 비인지나 소프트 스킬 쪽에 아주 많이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어떤 공동체 이 세상이 안 망가지도록 만드는 부분이 그 하드 스킬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고 소프트 스킬은 세상을 안 망가뜨리도록 지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 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로를 보지 말고 가로를 보면 결국 뭡니까? 자기 통제, 자기 관리, 그다음에 자기 동기부여, 대인 관계.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그냥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여기 있는 많은 단어들은 정말로 교육학이 됐든 발달 심리학이 됐든 자녀 교육에서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관련 책을 읽으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종단 연구라는 걸 많이 하죠. 종단 연구란 말은 그 인간을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단 연구는 예를 들면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졸업생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연구해서 졸업생을 한 70년 현재 80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거의 하버드생 800명에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이제 빈곤층 자녀 1000명에 그다음에 IQ 140, 50 천재 집단 한 1000명 이렇게 한 종단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론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드 스킬이 아니고 소프트 스킬이다. 소프트 스킬 중에서도 인간관계력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유치원생 753명을 측정을 했죠. 그런데 소프트 스킬이 1점 올라갈 때마다 예를 들면 5점 척도로 1점이가 2점이 되면 소프트 스킬 1점 올라가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일이 2배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이 1점 올라가면 풀타임 작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46% 늘었다는 게 20년 후를 측정해요. 6살 때 그 소프트 스킬 점수 측정한 아이들을 26살 때 실제로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죠. 20년 후에. 얘를 종단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종단 연구는. 그랬더니 소프트 스킬 1점을 올라가는 데 따라서 대학 진학률이 2배가 높아지는 거고 풀타임 잡을 잡는 것이 46배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측정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 주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한국의 경우도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 스킬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제 유치원 과정은 이번에 내년부터 가기 위해서 이제 놀이 중심의 아동 중심의 걸 조금은 반영했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는 2015년 이미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대입시 제도가 이제 안 바뀌고 수능제도가 안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쪽들이 많이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미래 핵심 역량을 추출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 그래도 다수설 그리고 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제 다수설에 해당되는 것 자체가 이번에 9월 도서로 이제 추천해드린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리됐다고 네, 저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 이 시간에 그것이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6가지 시로 정리를 했죠. 이제 이렇게 워딩을 하다 보니까 시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억지는 있고 좀 무리는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아지고 그러면 6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시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고 다 이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 협력인데 우리가 협력의 중요성은 다 아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깜짝 놀라면서 다시 조명하게 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 학교는 계속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가 아니고 인생을 준비하는 학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인생 교향곡을 홀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교향곡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인생 교향곡을 홀로 연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신 부모님이 아닌 스카이 캐슬이 됐든 어쨌든 공부어머니가 됐든 보면 돈이 있으면 다 합주단을 데리고 와서 지휘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제 다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인생교향곡은 아무도 홀로 연주할 수 없다. 결국은 협력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죠. 보면 이제 결국은 많은 이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인류가 가장 높은 영장류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대뇌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대뇌 중뇌 손에 있을 때요. 대뇌가 나중에 제일 늦게 생겼다고 지난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대뇌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대뇌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협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장류로서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 거고 특별히 이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역량의 6가지 C 역량의 가장 가장 근간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근간이 된다는 얘기. 이 협력이라는 게 없으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생활 못 하고요. 이 협력이라는 나중에 결혼 생활도 가정이 깨지고요. 그래요. 이 협력이 안 돼 있으면 협력이란 역량이 안 길러지면 정말 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로버트 배우자를 데리고 홀로 살아야 돼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 협력이란 게 그러면 어떻게 협력이란 게 구성되어 있는가, 협력이란 역량이 어떻게 커지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 협력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위에서 4번째 문장이 있죠. 협력은 자기 통계력의 발휘. 협력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랑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악셀러레이터만 있어서는 그 자동차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는 자녀의 악셀러레이터를 키워주려고 브레이크 기능을 키워주려고 하는 부모보다는 악셀러레이터를 키워주려고 하는 부모가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협력은 악셀레이터가 그 인간에게 있어야 되고 악셀레이터를 잘 밟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협력을 하려면 자기 제어, 자기 통제 다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협력은 자기 통제력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표현? 저 사람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고.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협력을 잘하는 사람,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협력을 키워주는 단계는 발달 단계를 4단계라는 거죠.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가 놀이라고 돼 있잖아요. 놀이. 혼자놀이, 병행놀이, 상호놀이, 함께놀이. 이게 그 아동 발달 놀이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쪽에 그 공부하실 기회가 있든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아동 발달을 보면 놀이가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아동 발달은 놀이를 통해서 아동을 발달하는데 이 놀이의 단계가 4단계가 있는 거죠. 혼자 노는 단계에서 둘이 같이 그냥 옆에서 서로 간섭하는 그러나 공간을 차지하면 같이 그냥 병에서 노는 것과 그 다음에 주고받는 놀이와 그 다음에 서로 공동의 놀이를 하는 거죠. 이 4단계를 다 밟아서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아이는 이제 성장하는 건데 그 혼자 놀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각놀이, 대물놀이, 이제 그다음에 역할놀이, 상상놀이 이제 4단계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그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동 기본적으로 그 놀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은 뇌발달이 주로 일어나는데 이 혼자놀이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뭐가 발달하는 거죠. 그 발달이 이제 보면 뭐냐면 이제 충분히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욕구를 또 놀이를 하다가 절제를 한다든지 충족과 절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와 잘 놀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혼자 노는 단계에서의 그 아이의 역량이 발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병행놀이는 그냥 형제가 자매가 있는 형제가 있는 놀아도 그건 이제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병행놀이 잘하는데 그냥 똑같은 또래끼리는 옆에서는 이제 그 모래놀이하고 옆에서는 블럭 쌓기 하고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 그렇지만 옆에 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를 이제 주고받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어른들로 말하면 이제 테니스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상대방과 이제 교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 방식으로 말하면 이제 혼자 놀이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병행놀이는 도서관에서 옆에 있지만 둘이 놓고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놀이는 이제 그 토론하는 거죠. 이게 하부르타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태인은 절대 혼자 공부 안 시키잖아요. 절대 공부 안. 항상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자체를 하면서 서로 이제 훨씬 더 상호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놀이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역할 놀이를 하는 거죠. 두세 명, 서너 명이 모여서 이제 뭐 병원 놀이를 하든 또는 뭐 조금 더 커가면 이제 그 연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오면 프로젝트 수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극 뮤지컬 같은 훨씬 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체는 자 연극을 한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거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서로 또 호흡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동놀이 함께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서로 상대방의 마음들일 뿐만 아니라 절제를 또 길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순간적인 순발력도 키워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오감이 같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놀이를 통해서 이런 그 함께 놀이까지 갈 때 이 아이가 절제와 규칙과 그 다음에 교감과 또 그 여러 가지 또 설득과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제 통합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계적으로 계속 극찬하고 있는 레지의 교육 방법은 철저하게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까지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협력이라는 것 자체는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협력하는 걸 키워줄 것이냐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끊임없이 가정에서 대가족 형태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든 아니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혼자밖에 되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3명이잖아요. 3명이 동등의 인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뭘 하는 거죠. 여기서 가사분담도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모든 것 자체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분담하고 그 다음에 교감하고 절제하는 것들을 어쨌든 공동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의사소통은 이제 한 공동체는 의사소통이라는 언덕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란 말과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의 컴 자체가 이제 어근이 같은 거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그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의사소통 수단은 엄청 발전했잖아요. 엄청나게 발달했는데도 의사소통은 안 되는 거죠. 전부 이제 대면 의사소통의 진정한 의사소통 오프라인 의사소통인데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쇠퇴해가는 거죠. 우리가 대면 소통을 하면 육감이 다 발달하잖아요. 눈치코치 이렇게 감각 다 발달하면서 의사소통하는데 SNS로 의사소통하면 전혀 그런 게 발달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도 없고 내 감정을 또 이렇게 문자 아닌 걸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주고 가는데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의사소통이 왜 중요할까? 협력하려면 의사소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정,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사와 부하 관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감퇴한다는 얘기죠. 아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촉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육감, 오감으로 사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다 되는데 예전에 기침 하나 가지고 다 의사소통 했는데 요새는 장문을 써야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의사소통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네 번째 문장. 의사소통은 정서력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마음 이론이라는 얘기도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서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의사소통은 뭡니까? 메시지의 전달이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의사소통의 발달 단계도 결국 이제 4단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그냥 말로 안 하는 거죠.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일방으로 말을 던지는 단계, 그 다음에 쌍방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높은 단계의 대화의 고수가 되려면 다자간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죠. 10명이 5명이 그룹에 있어서도 소통을 잘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이제 발전 단계에서 보면 어린아이 때는 이제 울고 결국 이제 우는 것도 다 모든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가르쳤을 때 먹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단계 뭡니까? 아니면 이제 다음 단계 아이들이 이제 폭력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말로 표현 못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단계는 의사소통의 장애거든요. 이 단계가 이제 여기 키스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그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되고 학교에서 물론 가르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부모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아직 말을 못하는 단계에서의 그 감정을 잘 그 충분히 표현하도록 부모들이 읽어주는 것이 문제인데 듣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 이게 번역을 해서 다 듣는데 그 엄마들은 그래서 굉장히 그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일방 전달은 지금 계속 제가 한 것도 일방 전달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대화도 일방 전달이 굉장히 많죠. 사실 아이들만 일방 전달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일방 전달을 많이 하는. 일방 전달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 얘기를 안 듣고 상대방 말에 피드백을 안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감정으로 의사 표현을 하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내 얘기만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내 얘기만 하는 단계. 처음에는 이제 그냥 폭력 나오는 건 이게 또 의사소통입니다. 폭력도 의사소통이에요. 그렇죠? 폭력도 의사소통입니다. 폭력도 그 몸으로 하는 그 주먹으로 하는 의사소통이죠. 그게 발로 하는 의사소통, 주먹으로 하는 의사소통인데 이런 것이 가장 저급한 의사소통이죠. 두 번째는 말로 하는데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단계. 세 번째 소통 단계는 내 말하고 상대방 말 들어주는 거죠. 오고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공통의 의사결정을 몰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도 잡음 없이 그걸 잘 몰아가는 거죠. 누구 한 사람 끼면 그 안에 의견이 잘 통일이 되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서로 그냥 계속 싸움이 일어난 게 말로. 다자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 상대방을 읽어주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렇게 가정도 쌍방대화가 아니라 자녀가 있고요. 부부가 있으면 벌써 다자예요. 다자. 다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이게 대화의 발달 단계인데 전 단계가 안 되면 전 단계와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계속해 가는데 이런 단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밑에 우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이 책에서 많이 권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극을 하게 한다든지 뮤지컬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시나리오 쓰고 그것을 이제 서로 연습하고 만들어가면 호흡 맞추고 해가면서 굉장히 이러한 다자간의 대화를 하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혼자 공부시키고 학원에 가서 그냥 강사 말 듣고 잘 외우고 그걸 시험 보고 해서는 절대 이러한 의사소통의 훈련이 안 된다고요.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 물총놀이 하는 거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물총놀이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어떤 그 단체 활동이나 어떤 프로젝트 수업이나 연극 수업이나 어떤 이게 나비꿈 수업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훈련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아무도 가치 있게 안 느껴요. 시험 점수 잘 나온 것만 가치 평가하지, 교육의 가치를 평가하지 절대 아이가 협력이 길러지고 소통력이 길러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전부 다 아는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상 여기서 더 줄이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컨텐츠. 컨텐츠는 약간 이제 이게 조금 무리가 따르는 어휘인데 여기서 컨텐츠는 우리 신이 아버지가 정리했듯이 영어, 수학, 국영수, 아까 3R, 그냥 읽기, 쓰기, 세마기
이제 이 부분이고 모든 공교육과 모든 학교가 추구하는 지식교육 이게 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교육의 학업성 지도 다 이 컨텐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가지 역량 중에 3번째로 등장합니다. 3번째가 중간에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컨텐츠가 없으면 쉽게 말해 텅 빈 머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국영수 과사 은미체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컨텐츠 즉 학습 내용이 교육의 유일한 중심이 되면 다른 모든 역량은 방치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교육은 물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는 거다.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건 뭘까요?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막 뭐 배우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거죠. 학원 계속 가게 되면 아이가 집에 오면 완전히 퍼져. 좀 이렇게 조금 저급한 언어인데 퍼져 버리잖아요. 그냥 나중에 가다 보면 계속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진정한 교육은 에너지를 막 용솟음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호기심과 몰입 경험을 통한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수학 문제 하나 풀었을 때 또는 어떤 개미를 9시간, 10시간 관찰하고 뭘 하나 자기가 파악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 빅데이터 시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학습량이 아니라 학습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학습량은 뭐예요? 우리가 객관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사지선다형을 잘 풀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수능제도는 학습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습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시간만 주면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학습력은 뭡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응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서 뭔가를 유용하게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력은 적응력이고 학습 민첩성이다 하는 게 제가 지금 구글에서 많이 내세우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녀는 배우는 것을 즐기는 건가? 그러니까 이 플레이 러닝 차일드란 말 자체는 굉장히 북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제 핀란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라서 제가 가끔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이게 학습력의 발전 단계죠. 가장 첫 번째는 학습뇌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학습뇌는 극단적으로 72개월 안에 거의 다 완성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뇌발달. 36개월 안에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72개월 안에 거의 이제 학습뇌는 거의 발달되는데, 다음에 발달된 게 이제 마이엘론이라는 얘기, 미엘론, 마이엘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제 학습뇌는 발달되지만 수상국이 마련된 그 후에 이제 광케이블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는 등등 전해 운행 간의 고속도로 등등은 이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어떻든 학습뇌가 발달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뇌를 발달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수다쟁이 엄마 밑에 있다든지 아이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하면 이제 수상돌기가 많이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로리의 발라이라는 책을 맨 밑에
맨 밑에 있는 게 노래의 발라드라는 게 책 이름입니다. 노래의 발라드 저것이 그때 EBS인가 했죠. 저걸 프로젝트 해가지고 놀이가 얼마나 아이들의 뇌를 발달시키는가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건데 놀이 그걸 써낸 책으로 쓴 게 놀이의 발라드라는 책입니다. 놀이의 발라드 책을 보면 얼마나 이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피상적 학습 단계 해가지고 그냥 그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압니다. 정답과 오답을 알고 있는 단계. 이렇게 뿌리가 없는 지식이죠. 정보 단계. 정보 단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암기 학습이 전부 다 피상적 학습이죠. 전부 다 정보만 갖고 있고 맞다 틀리다는 거지 그것이 왜 맞고 틀리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유효한 건지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다. 그 암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을 하나의 그 암기로 갖고 있는 거죠. 학습해서 내 인생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학습력을 학습하는 단계. 이것은 이제 많은 학습 코칭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몰입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하는가, 이런 특히 이제 여기는 실행력이 되어 있는데, 책 덮을 때 덮어야 되고, 어떤 스마트폰 끊을 때 끊어야 되고, 이런 절제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학습력 학습 단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응용력 학습인데 이건 전문가가 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는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는. 농부들은 끊임없이 기상 정보를 활용하잖아요. 어떻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것보다 정보를 활용해 게 중요한데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뇌를 발달시켜 가는 그런 단계 중요해서 이 컨텐츠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비난적 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이제 실토를 하는데 미국과 한국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죠. 누구와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했는데 그럼 너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질문을 못 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인가 질문을 못 했다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비판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 자체가 성경 규절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자체는 비판적 사고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가 안 길러진다는 거죠. 왜 안 길러질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선생님이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없는 거죠. 급해요. 우선 정답 외워서 그것만 외워도 굉장히 많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그 지식의 뿌리를 찾아가서 이게 옳고 그름을 다 따져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론이라는 걸 잘 못하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도 보수와 진보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 보수와 진보가 자기 편집증에 빠져 있는 거죠.
비판적 사고는 토론에서 옳은 건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 사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학생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없는 약한 그러한 그 핵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정답을 암기한 학습 풍토 때문에 너무 수동적이고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종합할 수 있어야 되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져가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점 사고는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것,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의사결정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늘 뭐 간단한 얘기로 우리 영유아 때든 초등학교 시절에든 아이들이 의사결정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결정하는 훈련을 안 시키고 어떤 공부가 뭐니 보니까 모든 걸 고등학생도 엄마가 다 해주더라고요. 다 해줘. 본인이 의사결정해서 양말 하나 본인이 못 골라 신는 거고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결국 의사결정을 안 해보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는 피상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적 사고, 통합적 사고인데 피상 사고는 이제 들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믿는 거죠. 의존적 사고는 남의 의견을 그냥 여러가 있다는 거 아는데 남이 골라준 의견을 따라가는 거죠. 확신적 사고는 편집적이고 자기 고집이 자기 의견을 절대 안 바꾸는 거죠. 통합적 사고는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수정하기도 하는 건데 이제 가정에서도 대화 보면 굉장히 이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3단계에서 구부대하고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절대 안 굽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옳고 그름을 증거를 가지고 또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론을 갖고 들어간다든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접점이 나올 텐데 그러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가는 과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통합적 사고를 하는 것 자체 이제 좋은 방법으로 레고도 굉장히 아이들이 이게 통합적 사고인데 레고 스토리텔링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는 방식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레지오 접근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모는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인격체로서 똑같은 한 표를 갖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창의력인데 이 창의력은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데 발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저 문장을 보면 어려서 많이 놀면 어른들에게 창의력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에 많이 노는 게 어렸을 때의 childhood 플레이 자체가 이제 어덜트 크리에이티비티란 이게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이 하나 제가 이제 또 감독이 읽은 책이라서 이걸 써놨는데 어떻든 어렸을 때 많이 놀면 어른이 되면 창의력이 커진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한 저도 직접 제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모범생 쇼크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는 모르겠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렇게 창의력 테스트를 했어요. 모범생 그룹과 일반 학생 그룹으로 창의력을 테스트했죠. 문항을 가지고 어땠을까요? 모범생이 그냥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모범생이 아닌 일반 학생 그룹이 창의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러면 모범생 그룹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비모범생 그룹에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갈등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좀 창의력이 떨어지면 어때? 모범생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에 수능 점수 잘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갈등이죠. 갈등이라고. 계속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모범생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고 그것을 쫓고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창의력은 상상력인데 모범생은 알고리즘 사고와 그 규칙과 패턴 들이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상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은 잘 따라가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상자박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못할까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회에 가서 자기 같은 사람만 늘 같이 만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상자 어떤 경계를 벗어난 사람과 만난다든지 같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못하는 거죠. 함께 살지도 못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는 점점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이제 탐색놀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도전, 그 다음에 전문성 훈련, 비전 품기. 결국 탐색은 결국 많이 이게 탐색하고 놀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 때 어떤 목표를 갖고 노는 거죠. 결국 탐색하다 보면 개미에 꽂히면 개미에 빨려 들어가는 거고 별자리에 꽂히면 별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뭐 아인슈타인처럼 우주에 꽂히니까 이제 상대성 이론까지 가는 거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는 거죠. 다음 번째 그러나 이제 그 목표를 갖고 놀다 보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계속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 이제 어떤 비전을 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엄청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세상을 구하는 비전이 됐든 어떤 그 질병을 치료하는 비전이 됐든 이런 비전을 품게 되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에 대한 용어도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자신하면 자기를 믿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자신감입니다. 결국 도전, 두려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걸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존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이 자신감 안에 포함은 되지만 자존감은 하나의 정체성 쪽에 가깝고요. 이것이 힘으로 발휘되려면 용기가 더 들어가야 돼요. 용기.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과보호, 비교육한 걸 말하면 열등감과 무력감에 많은 아이들이 시달려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지. 있던 자존감이란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자신감은 문화명령을 수행하려면 모험지대로 가야 되잖아요. 갈렙처럼 저사지를 달려고 가야 되는 거고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나면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자존감 갖고는 안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험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가야 되려면 우리는 자존감만 갖고는 안 돼요. 사명감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것,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안전지를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길러질까? 이것을 길러지는 거에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길를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우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제가 여기 처음 보면 여기 밑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흉터. 흉터하고 뭐가 비례한다고요? 자신감. 여러분 흉터 뭐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여러분 흉터 갖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흉터. 아직도 어렸을 때 놀다가 다쳐서 남은 흉터 있는 분. 여러분 자녀에게 흉터가 많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터가 많은 자녀로 만들라. 그냥 그러고 싶습니까? 글쎄. 흉터가 많으면 자신감이 흉터가 많은 것과 자녀의 자신감 비례한다고 그래요. 저는 좀 손가락에 크고 있습니다. 제 나무꾼이죠. 찌르다가 나무하고 어렸을 때 아이도 좀 구겨져 있어요. 그럼 자 시행착 유태인의 제가 아주 감동 있게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유태인 부모가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6, 7살짜리 딸내미가 이제 그 손님 오니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물컵을 들고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딸내미가 넘어져서 그 물컵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깨졌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서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유형은 너 외곽에서 야단치는 유형이 있겠죠. 두 유형이 아닌 유형이에요. 그 아빠는 갑자기 자기 테이블의 물컵을 자기가 쓰러뜨려 버렸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빠도 실수해. 그걸 보여준 거죠. 유태인은 그렇게 아이를 교육시켜요. 야단치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를 많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 경험을. 야단치는 순간 아이들은 경직되죠. 안 돼요. 왜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겠어요? 아이가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성장 마인드셋. 캐롤 두의 유명한 책입니다. 그냥 그 마인드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는 회복 탄력성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한 아이에게 나는 할 수 있어. 겁이 안 나. 딱 하나예요. 그 비결은. 부모가 강력하게 지지해준 자녀. 어떤 경우도 부모가 지지해줘. 지지를 받은 자녀는 이 성장 마인드셋이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꼭 부모가 아니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능하다 그래요. 야단 안 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야단 칠 때 아이는 알아요. 나를 미워서 치는 것, 야단 치는 건지 정말 사랑하면서 치는 건지 아이는 알아요. 아이는 정말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성장 마인드셋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이렇게 너는 그 아이의 그 결과를 칭찬하지 않고 과정과 근면성, 노력하는 걸 끊임없이 칭찬하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 너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0점씩을 100번, 10번 다 10점을 받아왔다고 생각 어떻게 칭찬? 너는 어떻게 10점 이하로 안 떨어지냐? 10점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기특하다. 계속 너 노력 굉장히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그 아이가 그 끈기와 근면성을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칭찬해, 결과를 칭찬해 주면 아이는 계속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컨닝도 하게 되는 거고요. 쉬운 점수만 계속 쉬운 것만 딱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형 감수를 이제 체험하는 거죠. 여기도 일상의 가사 체험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셉학교 계속 극한 체험을 계속 한다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전 출입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계속 어떻든 아이들에게 뭐 혼자 어디를 갔다 오게 한다든지, 그 시장 봐오게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어떻든 아이들에게 그냥 그냥 클 수 있도록 계속 이형 감수를 시키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실패할 용기를 발휘하게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뭐 실패할 용기를 발휘하게 하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점수의 압박으로도 풀어주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학교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이거 자체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끊임없이 어떻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끊임없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봐 라고 이제 격려해 주는 거죠. 이처럼 이제 자신감은 끊임없이 부모가 실패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안전 추구의 모습을 안 보이는 거죠, 자녀에게. 부모 자체가 너무 안전을 추구하고 그냥 예를 들면 지나치게 아이에게 위생을 심어주는 것, 지나치게 모든 먹거리까지 모든 걸로 큰일나 병나 큰일. 그렇게 되면 아이는 뭐 끊임없이 안전 스트라이크 쪽이 좁은 거죠. 그 안에 100명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아이가 안전 테두리 바깥에 나갈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은 뭐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커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자주 하지만 자녀는 하늘처럼 모습처럼 키워야 된다는 게 그 얘기죠. 하늘처럼 모습처럼 키워야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거기서 자신감이 커지는 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자, 종합해서 보면,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거 머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 그러나 또 자녀의 여섯 핵심 역량은 발달 단계가 있다. 발달 영역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6가지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얽혀간다는 것. 그런데 이거 자체만 갖고 불완전한데, 이것을 꿰매주는 하나의 중심축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Christ likeness로 우리가 이것도 C자로 붙이면 되는데, 이 C자는 7가지 C인데, 이 C는 이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갖다 붙여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고, 이런 교육 방법으로서 이 책에도 추천하는데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레지오 접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레지오 접근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없죠. 꿈미 학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있잖아요. 그래서 꿈미 학교의 교육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을 겸하면서 가장 기본에는 예수님 닮아가기에 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이 있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체로 저희를 보면 이제 영성인성 재능이고 상속성 15역량이 있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과 교육 조직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다 이제 다른 거 다 주면 이제 저희 교육 방법에 보면 원책 읽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레지오 적극이라든지 메이커스 이제 저 1층에는 상상 공작수가 메이커스입니다. 메이커스 있는다든지 그냥 학교 밖 체험을 각종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아마 그 일반 그 학교 입장에서 보면 꿈미 학교는 왜 저런 걸 이렇게 많이 하지? 너무 아이들을 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고민 끝에 시간을 쪼개서 이것을 다 이제 C줄 날줄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누가 하는 거냐인데 우리는 학생이 여기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꿈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바울 공동체 교사들을 배운 공부하는 거고 이제 부모 학교도 끊임없이 한 방향 정리를 하려면 어떻든 우리가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회까지도 계속 연계를 해 간다는 것, 이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종합 정리. 우리는 무엇을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꼭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왼쪽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왼쪽을 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느냐보다는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건 학습 양리할. 그래서 무엇을 배우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처럼 공부를 하는 것, 놀이처럼 공부를 하는 것. 일과 놀이는 거의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은데 사실은 초등학교 공부는 벌써 우리는 일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도 하나의 학생들 보면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즐겁게 해야 나중에 직장에서 이 일을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지겹게 하는 아이들이요, 직장에서 일을 지겹게 해요. 왜냐하면 학교의 공부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놀이가 가미되어 있지 않으면요, 직장에서 일이 놀이가 되려면 어떻게 직장의 일이 놀이가 될까요? 그 자체가 내가 중심에 서야 되고 그 자체에 내가 쉽게 말하면 시켜서 하는 일은 노동이 되는 거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면 그 일은 놀이가 되는 거죠.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는 그건 예술이잖아요. 요리가. 그런데 누구 밥 해줘, 10사람 밥 해줘 하고 지시 같아서 하면 그건 지겨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하되 어떻게 그 일이 아니고 놀이가 되게 할 것인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이 있죠. 자, 왼쪽 하단은 하드 스킬, 알고리즘과 어떤 계산하고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걸 일로 하고 혼자 하는 거죠. 앞으로 이걸 누가 하게 될까요? 로봇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치는 건 이 영역을 계속, 우리나라 대학 수능 제도는 이겁니다. 인지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패턴 드릴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내게 하는 것. 이건 앞으로 전부 다 이 영역은 전부 다 로봇이 다 대체해요. 다 대체한다고요. 근데 로봇이 대체할 일을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학원 가서까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상단은 뭐가 됩니까? 놀이로서 소프트 스킬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이 로봇 시대의 로봇을 이기는 인재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결국 이제 로봇과 대응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꿈미 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꿈미대 추구하는 것은 이쪽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이렇다는 거지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이거 이렇게 착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격려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미 학교를 이 다음 세대에 대해야 되는 학교로 미래에
꾸미는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하나님 작업하실 줄 믿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창립 멤버들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눈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 함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선 그 성경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을 먼저 배우면 이런 소프트 스킬은 자동으로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한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부모는 먼저 가정 예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기 애써 노력해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너무 좋으신 말씀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예, 3학년 아빠입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꿀단지 같은 말씀이었는데 막상 대화하고 이렇게 또 나와서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려니까 힘들어요. 네, 힘든데 정리 안 제대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 나눈 거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학년 가정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6가지 시 중에서 첫 번째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흉터와 자신감은 비례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흉터를 많이 지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6가지 시 중에서 콜라보레이션, 협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집안일을 놀이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도와주게끔 하는 방법이 참 좋다고 하는 얘기와 그렇게 실천하는 부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컨피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발표자니까 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칼을 만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이 뭐 오이 자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터득하여서 하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절대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도 위험 감수에 대한 교육인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이거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이들 칼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엄마들이 먼저 일을 저지를까봐 예측하는 부모가 있었는데 예측하지 않고 스스로 애들이 도전하고 실패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감 얻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 허용하기. 그래서 뭐 놀이라든지 위험한 것들도 허용해줘서 스스로 터득해서 하는 방법. 대신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걸어서 아이들이 안 다치게. 물론 근데 자신감에서는 좀 다쳐야 애들이 습득을 하는데 그래도 부모로서는 최대한 안 다치도록 안전장치를 걸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어려운 일도 해서 자신감을 얻는 방법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부분에서 우리 3학년 지금 가정들은 다 아이들이 형제 자매가 자녀 서로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제간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가정은
몇 분간 대화를 금지시킨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갈급함이 생겨서 다시 화해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정이 있었고,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는 체벌은 안 한다. 대신에 미안하게 해서 부모가 아이 앞에서 울어서 아이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갖도록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시 중에서 자신감, 협력, 의사소통 3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리가 어려운 공연이었는데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2학년 대표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말 죄송한데 주제를 흐렸습니다. 육시에 대해서 사실 잘 못 나눴고요. 다른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 자신감 부분에서 부모님이 오히려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더 자신감 있게 내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했고, 또 반대로 아이의 결을 따라서 키워야 되는데 너무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해서 너무 결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너무 아이를 담대하게 놔둬서 아이가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균형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성취의 기쁨도 조금 느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나눌 때 이게 비난적 사고가 될 수도 있겠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나 저희는 비판적 사고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학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엄마고요. 저희는 이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 외에 실행 방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저희가 토픽들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너무 빨리 말씀드린 말씀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비판적 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격을 존중해주자, 의사를 존중해주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합력해서 동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잔소리로 느끼지 않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목표를 느껴서 잔소리처럼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룰을 직접 실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따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격 존중이 이런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뭔가 말을 했을 때 그냥 해, 아니야, 왜? 라도 저희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재밌긴 했는데요. 이게 비판적 사고인데 비난적 사고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자꾸 상하는 문제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우리조차도 누군가 나한테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을 했을 때 자존심이랑 연결시키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걸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연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그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쭉쭉쭉쭉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가 놀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놀이라고 저희는 놀이라고 많은 걸 던져주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할 겨줍니다. 쉴 틈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놀이라고 포장을 한 부분들을 서로 놓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몰입을 방해하는 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엄마들한테. 나의 속도, 나의 tempo, 빨리 하자.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학교 관련된 얘기를 자신감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로봇이랑 잘 싸우겠다. 왜냐면 이제 로봇을 이제 저희가 로봇이랑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 산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로봇과 잘 싸울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하고 아빠는 돈을 벌고 나는 그냥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고정적인 역할을 가지지 않도록 집안일에서도 예를 들면 엄마는 뭐 빨래를 하고 아빠는 빨래를 널고 나는 빨래를 접고 이렇게 협력해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감 부분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처럼 아이의 자신감이 나하고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동일화가 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를 엄마들조차 두려워할 수 있고 그걸 실패를 보듬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다른 인격체로 인정하고 말씀에서 찾아서 이제 좀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나눠봤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에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의사소통을 정말 충분히 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희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놀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이제 부모들한테도 공유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유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초등 네, 안녕하세요. 예비초등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가정에서 협력하고 또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7세이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같이 해주고 또 아직까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이기고 지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또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또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보드게임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또 놀아줄 때도 이건 자신감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부러 또 위험하게 아이가 노심초사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또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자신감을 또 위험을 어느 정도 위험하게 해주는 것도 또 좋다고 그렇게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그 자신감을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자신감 부분에서 실수를 나무라고 기다려주지 못했던 이유를 추궁했었는데 부모의 완벽한 모습보다는 나의 실수를 드러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나의 또 연약한 점을 또 보여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학교에서 놀이 전문가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가정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좀 알려주시면 더 재밌게 아이랑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꿈미학교에 보내서 너무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꿈미학교에 보내면서 아이가 잘 놀 수 있고 또 여러 전 학령들이 같이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이를 많이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다고 해주셨는데 또 반면 꿈미학교에 다니면서 아이가 자기 주장과 자기 주도가 너무 강해져서 이제 집에서 아이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게 너무 잘해 그래 칭찬만 해주기에는 더 이상 이제 너무 좀 부담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를 가정에서 육아를 해야 될지를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인성 그리고 그런 창의력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마지막 표 여기에 지식이 있고 이쪽에 인성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 또 창의력과 같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